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31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10월 16일 재보궐선거. 그거 굉장히 먼 것 같지만 따져보면 한 달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원래 4군데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걸로 돼 있었죠.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곡성군, 영광군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이제 보태지면서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거물급이 도전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면서 판이 커졌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여야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새 지도부가 들어선 뒤에 첫 번째로 치러지는 어찌 보면 영남, 호남, 수도권에서 골고루 치러지는 선거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없지만 이런 의미를 가져서요. 만약에 여기에서 어느 한 당이 뭐 완패를 한다. 뭐 호남이야 그렇다 쳐도 또 부산도 그렇다 쳐도 뭐 강화군수나 뭐 아니면 서울시 교육감 뭐 서울시 교육감은 뭐 정당 공천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데서 이른바 이제 뭐 보수 성향 또는 진보 성향 뭐 교육감 누군가 패배해서 완패를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론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여야 지도부가 재편된 뒤에 치르는 첫 번째 선거다.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특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호남에서 이재명과 조국의 대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호남에 영광군수와 곡성군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선거에 조국혁신당이 우리가 지역 기반을 확보하겠다 이러면서 도전을 선언했고요. 거의 올인하고 있습니다. 당장 조국혁신당은 1박 2일 이제 정기국회를 앞두고 워크숍을 하죠. 워크숍을 전남 영광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국 대표를 비롯해서 그럼 뭐 현역 의원이라고 그래야 뭐 12명이니까 그래서 바로 29일에 영광시장을 방문해서 선거운동을 사실상 시작한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30일, 어제는 또 곡성군을 방문해서 선거운동을 했고요. 그럼 뭐 조국 대표는 그럼 왜 이럴까? 존재감 과시라고 저는 봅니다.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원내 교섭단체를 해주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냥 묵살해버리니까 힘을 보여주겠다. 왜냐면 지금까지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뭐 보완제 정도로 취급을 받았거든요. 왜냐면 지민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그 다음에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민주당에서 이제 조국혁신당을 너무 무시하니까 뭐 겉으로는 만나서 뭐 협조 어쩌고 하지만 실질적인 힘을 보여주겠다. 저는 그런 의미가 훨씬 크다고 봅니다. 조국혁신당이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존재감. 그거 어디서 보여줘야 될까요?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대표의 뜻과 배치되는 결정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를 그렇게 무시할 수 없는 저는 핵심의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국 대표가 영광, 곡성 뭐 이 두 군데에 뭐 월세살이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예 방을 얻어서 거기서 이제 선거운동을 해가면서 서울로 출퇴근을 한다 이거죠. 이미 뭐 대변인인가요? 뭐 신장식 대변인인가 하는 사람은 집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결기를 보여주고 그리고 각 지역별로 의원들을 다 배치해서 이번에는 하나 정도는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 뭐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총선에서 호남에서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앞섰죠. 민주당을. 그리고 영광과 곡성에서도 비례대표 지지율을 보면 오차범위 냅니다.
두 군데 다. 그러니까 후보만 잘 내면 조국 혁신당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아마 조국 대표가 본인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 아마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의식한 것 아닌가. 지금 뭐 한간에는 뭐 10월쯤에는 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만약에 이제 조국 대표가 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돼서 수감이 되면, 그러면 과연 조국 혁신당이 온전할까? 근데 그걸 온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 기반을 다지겠다. 뭐 이런 거 아닌가.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서울시 교육감이라는 정말 대형 선거가 있다. 근데 서울시 교육감은 뭐 정당이 공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지난 그 역대 선거를 보면요, 늘 뭐 후보 단일화가 승패를 좌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이 3번 당선이 됐는데, 이 3번 당선이 모두 보수 후보의 난립, 분열, 이것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보수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 조희연을 눌렀습니다. 근데 분열이 됐기 때문에 늘 3번 연속으로 조희연이 당선된 거죠. 근데 이번에도 분열 조짐이 대단히 높습니다. 벌써 보수 성향 후보들 가운데 출마하겠다고 한 사람이 박선영 전 의원, 조전혁 전 의원, 안양옥 전 교총회장 뭐 등등 해서 한 5명 뭐 이상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걸 조정해 주지 않으면, 근데 사실 조정할 방법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이 노골적으로 개입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다면 아마 시민단체 정도가 할 텐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번의 선거에서 늘 보수 후보 난립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당선이 됐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는, 근데 이제 어느 한쪽이든 졌을 경우에는 뭐 결정적인 타격은 아니지만 약간 하여튼 뭐 좀 비판을 받을 그런 소지가 있죠. 그거 하나도 해내지 못하느냐, 교육감 후보 단일화, 이런 그 문제 때문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지금 여야 대표들, 한동훈 대표나 이재명 대표한테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정당 공천은 없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 이런 식으로 되면, 예를 들어서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경기도 교육감에 나와서 당선됐듯이 당에서 아예 거물급을 하나, 확실한 거물급을 내려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나머지 후보들 뭐 다 득표율이 굉장히 낮겠죠. 그렇게 돼서 제압하는 방법도 있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어찌 보면 당이라는 데서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면 결국 그 당이 또 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또 그런 거 하나 조정을 못하느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 그런 데서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사실상의 정당 선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물급 도전 얘기를 제가 했었죠. 엊그제 보면 강화군수에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도전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인천시장은 광역단체장인데 광화군수는 기초자치단체장이고, 안상수 전 인천시장 아시다시피 인천시장을 2번이나 했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3번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 나의 마지막을 광화군을 국제적인 도시로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 송도를 기획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강화군수에 도전을 합니다. 근데 강화군수에는요, 현재까지 도전장을 낸 국민의힘 후보가 14명이나 됩니다. 왜 그러냐, 아마 금정구하고 비슷하게 강화군도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늘 이겨왔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공천을 받으면 곧 당선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이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그 사실은 뭐 강화군수에 나올 군번은 아닌데 그러나 마지막으로 본인이 3선 국회의원, 재선 인천시장 거기에서 그 획득한 노하우를 강화군이 비록 작지만 쏟아넣겠다. 그러니까 이제 워낙 거물급이 도전을 하니까 또 관심이 쏠리는.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또는 뭐 당선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10월 16일 재보궐선거에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